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에 찾아오는 주식경제 유튜브 채널 86번가입니다. 사실 매주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기술적인 좀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라이브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녹화를 해가지고서 영상으로 이번 주에는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걱정 마시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Q&A를 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이번 영상 업로드가 되면 궁금하신 사항을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제가 대댓글이나 아니면은 그 다음 주 영상에서 답변 영상으로 만들어 답변하는 내용을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준비한 사안들인데요. 매주 하고 있는 지난주 자산시장에 대한 거, 그 다음 중국이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요. 뭐니 해도 지난주 최대 이슈는 3월 FOMC 회의의 의사록이었죠. 요걸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는 엔터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입니다. 지난주 중화권에서는 휴장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호주 금리 결정, 미국에서 ISM 서비스 지수 나오는 거. 그렇지만 뭐니 해도 미국의 3월 FOMC 회의에 대한 의사록, 이게 제일 중요한 일정이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4일 월요일에는 꽤나 뜬금없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대량 지분 공시를 한 것이죠. 9.2%나 가지고 있다 하는데요. 이거 덕분에 트위터가 급등을 합니다. 다음날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더불어서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기술주들이 대부분 랠리를 펼치면서 나스닥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트위터에서는 회사 측에서는 머스크를 이사로 선임을 할 수 있다, 이런 뉴스까지도 나오면서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공시한 것이 단순 해프닝이나 이벤트로 그치지는 않을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머스크 트위터 이런 것들이 제외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는 증시가 그렇게까지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강한 정도 수준을 보였었고요. 여전히 월요일에도 지난 금요일에 완연히 역전되었던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5일 화요일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4%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물가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향후에 혹시나 더욱 매파적인 우리나라도요, 한국은행의 긴축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채권 시장에 좀 반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비록 정권 교체기라는 조금 어수선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국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너무 뛰는 거를 지금 막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사 제목에도 보셨겠지만은 계속해서 최고치를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간밤 미국 국채금리가 소강 상태를 보인 가운데 한국은행이 국고채 단순 매입에 나서 국내 국채금리는 안정적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오후 들어서 아시아장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국내 국채금리도 오름세를 보였다. 또한 10년 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돌파하면서 한국은행이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채권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여전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주는 일단 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고요.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러시아 제재 가능성이 이날 제기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에너지 분야도 건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석탄 수입에 대해서 금지하겠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것인데 실제로 금요일에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보시면은 G7이 이제
그 러시아에 대해 갖고 제재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유럽도 당연히 동참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일본도 여기에 이제 발 맞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유럽에서 석탄을 사용하는 총량 자체는 친환경 에너지나 다른 부분으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한 15년 정도 전, 거의 한 20년 정도 전 이때 대비해 가지고서는 거의 한 40%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석탄 사용량 자체가 과거 대비해서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용하는 석탄 중에서 40% 정도는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거의 절반은 러시아산이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결정을 내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요일의 주인공은 라엘 브레이나드 미국 연준의 부의장일 텐데요. 미니애폴리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뭐 별게 아니었는데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소득과 부의 정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뭐 이 내용이 줄을 이루고 가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 그 자료 말미에서 좀 더 빠른 신속한 그런 긴축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들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Q&A에서는 중립금리의 빠르게 도달 혹은 그 이상 사실 근데요. 이런 발언들은 지난 3월 FOMC 이후에 연준 내에서 비둘기이든 매든 막론하고 모두 똑같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나드 부의장이라는 이름값이 주는 그런 무게가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부의장이 워낙에나 기존에 슈퍼 비둘기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남들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도 비둘기가 하니까 다르게 느껴졌던 것일까요? 시장은 이때부터 약세로 돌아섭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ISM 서비스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과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올랐고요. 그래서 ISM 제조업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제조업은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았었죠. 그래서 보니까는 역시 서비스 쪽은 오더가 주문이 강하구나. 신규 주문 여전히 전달보다 올랐죠. 그 다음에 주문 잔고 전달보다 소폭도 올랐고 그리고 수출 관련해서 주문 또 전달에 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리오프닝하고 관련이 있겠죠.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ISM 서비스업 지수는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프라이스 물가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인도되는 거. 요 측면에서는 높은 수치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공급망 교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저기 노동력을 구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걸 뜻을 하거든요. 물론 제조업 지수에서는 이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서비스에서는 그리 악화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해소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구체적으로 한번 코멘트들을 보게 되면은요. 숙박 쪽에서는 공급망 문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코로나 감소하면서 고용은 개선되었다. 발렌타인데이 이후 마스크 백신 인증 의무 철회되면서 식당 매출이 개선되었다. 그 다음 농업 쪽에서는 곡물과 비료 가격 사상 최고치, 그래서 구매가 감소했다. 이게 이제 그 수요의 파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분야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의 영향을 가장 직격탄으로 받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또 이런 멘트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건설 쪽 전쟁으로 인해 가격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에너지 비용 치솟고 있다. 역시 전쟁 영향에 미치고 있고 교육 서비스, 노동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식품 및 식품 서비스 공급에 대한 비용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 헬스케어, 공급망 중단은 제조업체 이월 주문으로 여전히 문제를 보이고 있다. 공급망 중단이 수요가 계속해 제조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 IT, 에너지 비용 모든 공급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는 많은 추가 요금 통지서를 받았다. 기업 관리,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인해 우리 회사는 특히 계획된 자본 지출 캐펙스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향후 투자를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역시나 수요 감소입니다. 그 다음 공공행정, 전자부품 긴 리드타임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뉴스죠 이거는. 자격을 갖춘 위험물질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화학물질 배송 지연되는 경우 많습니다. 이건 좋지 않죠. 소매, 글로벌 공급망 문제 계속되어 칩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신차 생산 억제되고 있다.
유틸리티, 우리는 여전히 원자재 하위 구성 요소 부족, 운송 지연 및 가격 인상을 보고 있다. 도매, 많은 주요 제품 그룹의 제한된 공급이 계속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악화되고 있다. 전반적인 매출과 수익성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주문은 강하다, 경기는 괜찮다라는 것이 보이죠. 그렇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너무 높아진 가격 부담으로 원가 상승 부담으로 인해서 수요의 파괴가 조금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일부 공급망에서는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쟁이 이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날은 전날에 많이 올랐었던 나스닥이 많이 빠졌네요. 아무래도 좀 일시적이고 너무 우리도 같이 올라갔어 이런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머스크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좀 떨어졌고 브레이나드가 이슈였다고 했죠. 브레이나드의 발언 때문인지 금리가 특히 장기물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오히려 이제 장단기 금리 차는 재역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격차가 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3월 FOMC 의사록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일 수요일의 주인공 역시나 연중 관련입니다. 3월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단히 매파적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뒤에서 이야기를 드리죠. 이것 때문에 또 금리가 올라갔죠. 그렇죠? 다음으로 이날 원유 시장에서 미국이 그 전주에 역대급으로 많은 전략적 비축률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친구들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회원국들도 6천만 배럴의 전략적 비축률을 풀기로 약속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빠졌습니다. 다음 이제 7일 목요일로 가게 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주요 기업들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두들 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여러분. 특히나 그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자리를 잡은 이후부터는 어닝 쇼크를 내는 경우를 본 적이 저는 없고요. 오히려 예상치보다는 늘 아주 조금씩은 더 잘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1%, 영업이익은 7%더 잘 나왔습니다. 그다음 LG그룹의 주요 계열사들도 나왔는데요. LG전자 보시면은 혹시나 원가 부담이 늘어나서 물류비 부담이 늘어나서 이익이 훼손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들을 했었는데 매출액도 예상 대비 잘 나왔고 영업이익은 39%나 예상 대비 잘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역시나 이제 원가 부담에 대한 우려들이 컸죠. 그 다음에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락다운을 하기 시작하면서 혹시나 이게 이제 전기차 업체들의 그 가동률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혹시나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에 따른 좀 악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 우려를 딛고요. 매출액은 비록 마이너스 2%지만 영업이익은 61%나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흐름을 보시면 LG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어닝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를 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대강하진 못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뭐 구체적인 숫자를 회사에서 언급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례적인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고용은 계속 좋습니다. 실업이 없나 봐요. 계속해서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만 6천 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심지어 그 전주 숫자도 굉장히 낮았는데 추가로 더 줄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시장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강하구나 그런 생각이 다시 들었고요. 그 다음에 꽤나 총극 인하 발생을 했는데 낸시 펠로시 미국의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25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안 된다. 즉각 취소해라. 보십시오.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 펠로시 10일 대만 방문. 중국 즉각 취소해야. 그런데 갑자기요 몇 시간 후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요즘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대단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펠로시 의장이 굉장히 뒤늦게 코로나에 걸린 거죠. 그러면서 대만 등 아시아 방문을 연기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중국이 이런 대답을 내놓죠.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근데 대만 방문은요, 연기가 아니라 취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입니다. 향후에 과연 취소가 될런지 지켜보시죠. 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가지고서 음모론을 제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향후 지켜보면 알겠죠. 다음으로 인플레하고 관련 깊은 미국의 중고차 지수인데요. 2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2월, 3월 숫자 모두 다 좀 내려온 것인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 그러면 이게 보통 한 2개월 가량의 미국 소비자 물가하고의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4월, 5월 달 숫자, 그러니까 이게 발표는 5월, 6월에 되겠죠. 이때 나오는 중고차 관련된 숫자들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겨납니다. 전날 미국이 빠진 영향 때문에 한국은 하락을 했고요. 좋은 실적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하락하다가 조금 반등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별다르게 방향을 돌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특이했던 부분은 미국의 국채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시면은 장기채는 많이 오르고 단기채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10년 금리 차는 역전이 아니라 19bp라는 그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역전에서 드라마틱하게 플러스로 반전된 것이죠. 이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8일 금요일에는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장기전 양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뭐 계속해서 양측이 뭔가 그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노이즈들이 나오더라고요. 아유, 우리는 그런 거에 동의한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별다른 호재가 나온 게 없었고요. 지난주 내내. 반면에 이제 러시아는 동부 쪽하고 남부 쪽에 집중타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소식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서방에서 이거 전쟁을 끝낼 기미가 없나?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 강도를 높여야 되겠군 해서 추가 제재를 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석탄 관련해 가지고서 에너지 쪽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죠. 이제 제재를 가하기로 했고요. 추가적으로는 EU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좀 더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EU는 5억 유로 규모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로 EU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의 규모는 15억 유로이다. 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금액이 꽤 됩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서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꽤나 강력한 법안이 지금 상원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름하여 이제 무기 대여법인데 이게 80여 년 만에 나온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언제냐라고 하면 히틀러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를 시켰었고 당시에 이것이 2차 대전의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실상 본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 무기들을 즉각 미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기 대여법이고요. 원래는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면은 미국한테 이것들을 뭐 돌려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걸 물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법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 2차 대전 당시에 유럽에 있는 우방 국가들에게 이 법을 하면서 엄청나게 무기 지원을 해줬고 전쟁 양태가 이제 그 서구권의 국가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었던 뭐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80여 년 만에 미국이 다시 꺼내 들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꽤나 장기전으로 가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 하루였습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에서는 깜짝 금리 인하가 나와요. 아니 러시아 보시면 루블화나 이런 게 좀 안정화를 많이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금융시장도 속속 다시 재개장을 하고요. 이런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예정에도 없던 회의를 개최해서는요, 금리를 20에서 17%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버립니다. 다음으로 대만 쪽에선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대만이 보면 사실 대만과 한국 두 개 국가가 글로벌 그 경제 상황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 위주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글로벌 경제가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냐 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국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만이 수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특히나 그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보았더니 중국향 수출이 크게 하회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마도 중국의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락다운이 있으면서 이제 중국 쪽에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 대만에서 나가는 물량이 예상보다 적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코로나 영향이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경제 지표 발표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아시아 증시는 조금 반등을 했지만 미국 증시는 다시금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힘이 빠지는 좋지 않은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날은 장단기 금리가 모두 다 5bp씩이나 올라서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금 계속 올라서서 2.7을 돌파해서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가요. 사실 이제 지난주 전에 지지난주에 보시면은 올라가다 내려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좀 하향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그게 아니라 다시 좀 상승 요인이 워낙 커가지고 다시 좀 상승을 해서 2.6 정도의 안정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2.7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거를 뚫기에는 지난번에 좀 거래가 많이 됐었던 그런 선 자체가 2.7에서 2.8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일단 한번 막혔다가 5월 FOMC 정도까지는 좀 막혀 있다가 5월 FOMC가 어느 정도의 매파성 혹은 비둘기성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실적 시즌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이 뭐 정말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S&P 500 기업 중에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4%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20개 기업밖에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매우 적은 숫자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요, 트레일러 정도 보고 있는 거다인데 그래도 저희가 또 거기에서 유출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보시면은 주당 순이익의 예상치가 상회하는 기업의 숫자가 70%로 나왔습니다. 과거 5년 평균이 77이니까 그보다 낮은 것이죠. 그리고 주당 순이익의 예상치의 상회 폭도 과거 5년간 8.9%였는데 이제는 2.1%로 겨우 상회하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는 이제는 과거 5년이 아니라 과거 10년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숫자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PER은 과거 대비 높습니다. 과거 5년 평균이 18.6배, 과거 10년 평균이 16.8배인데 반해서 현재 S&P 500은 19.2배입니다. 물론 이제 매출액이 잘 나와요. 매출액에서 프라이즈 비율은 80%이고요. 과거 5년 평균이 68%를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가격 인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잘 나오고 있으니 매출이 잘 나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정도로 가격 전가하는 걸로는 수익성을 잘 내기에는 부족하다.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가 증가를 하는데요. 예정된 발표, 실적 발표 기업의 숫자가 14개입니다.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려 볼까 해요. 지금 미국 상황에 대해서. 현재 보시면은 S&P 500 기업 대상으로 해가지고서요. 애널리스트들의 사자 의견, 유지 의견, 그 다음에 팔자 의견 이렇게 세 개 나올 거잖아요. 사자, 바이 의견이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현재 57%대에 육박해 있고요. 이거는 2010년도 때에 있었던 55%보다도 더 높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증시에서 전문 분석가들조차도 증시를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낙관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이걸로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한 번씩 뭐 요거 보여드리게 될 텐데 실적 추정치의 변화입니다. 실적 추정치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냐 부정적으로 변화하냐 그런 모멘텀을 다룬 거거든요. 보시면은 미국을 제외한 MSCI 전 세계 지수 보시면은 이제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이 추정치의 변화가. 근데 미국이 그나마 이거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제외죠. 미국은 보시면은 여전히 플러스권입니다. 그런데 그 모멘텀이 급속하게 내려오고 있죠.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말씀드렸죠. 마이너스가 최근에 더 심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유가입니다. WTI를 보시면은
이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친구들까지도 비축류를 추가로 방출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한 중국의 코로나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달러가 붕괴된 상황, 거기서 더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말씀드리는 게 추세상으로는 아직까지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유가가 섣불리 너무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긴 어렵고 여전히 상방이 보일 수도 있고 특히나 인플레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공급망 관련해서 보시면요. 미국 서부항의 컨테이너 지금 적체되어 있는 거나 그 다음에 SCFI 지수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요거는 뭐 공급망 교란 해소의 긍정적인 뉴스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단기 자금 시장을 보시면은 이제 영래포 쪽은 계속해서 별일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 자금 시장 별일 없다. 연준에서 이제 그 중앙은행 수합해 주는 거 보시면은 조금 늘었어요. 1억 3,500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보시면은 거의 변화 없거나 뭐 한 3천만 달러 정도 늘고 이랬는데 약간 금액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는 중국을 위주로 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미국의 GDP 나오는 매주 업데이트가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마지막은 1.1%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내외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바탕으로 이제 지난주 자산 시장을 한번 총평을 해보면은요. 혹시나 이게 지난 1월 달에 재판이 되지 않을까란 걱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2월 중순에 미국 FOMC 회의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좀 매파적인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 그 다음에 생각보다 덜 매파적인데 라고 하면서 증시가 많이 산타랠리까지 즐겼었죠. 그런데 3주 후에 공개된 12월 의사록 1월 초에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증시가 본격 하락을 했었거든요. 3월에 FMC 회의 있고 어땠죠? 별거 없네 그랬었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서 증시가 3월 FMC를 저점으로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브레이나드부터 해가지고서 3월 F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되면서부터 미국 증시가 완연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1월, 12월과 3월 둘 다 별거 없네라고 여겼다가 이거 알고 보니까 진짜 매파네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게 바뀌면서 증시도 반응을 다르게 하게 된 것이거든요. 결정타로 나올 만한 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에서도 제가 총평하는 거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저는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요. 중국의 생산자 소비자 물가 나올 거고요. 미국의 생산자 소비자 물가, 그리고 유럽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금요일에는 부활절 휴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겠죠. 여기에서 과연 연준이 이만큼 매파적으로 변했는데 더 매파적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거든요.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자산시장에 대한 리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코로나 아주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은 발표 두 가지를 하죠. 무증상자를 빼고 하는 게 있고 넣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증상자까지도 넣어서 한 것인데요. 2만 명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대비해 가지고서도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도 벌써 흔들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왔던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 40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보통 한 요정 이게 50보다 위면 확장, 50 미치면 수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이세요? 여기 엄청나게 낮은 거? 이게 코로나 때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딱 터지고 다음 달에 바로 40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직격탄이었었던 가장 심했었던 달 다음으로 나쁜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봉쇄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소비를 할 수가 없겠죠. 서비스업의 타격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지표에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데이터가 다 나쁩니다. 중국의 차이신이랑 정부에서 발표한 제조업, PMI 모두 다 이전 숫자들이 52였던 데 반해서 최근에 발표된 숫자들은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도 이전 51.6에서 48.4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들의 특징 자체가 보시면은 제조업이 서비스에 비해 가지고선 좀 덜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제조업은 좀 타격이 적은 거 아니냐, 제조업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비해서 차이신 민간에서 발표하는 게 좀 더 하락의 폭이 큽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 발표 내용은 국영이나 대기업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이신 발표는 여기에 중소기업도 이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나오는 지수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무래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입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비스 쪽의 타격이 지금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중국 성장률 자체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이제는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글로벌 제조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제조업은 뭐 제로 코로나 중국이 오래 했으니까는 어떻게 잘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서비스보다는 상황이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이미 50 아래로 내려와서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게 그리고 또 뭐 코로나 이후 2년 동안 겪으면서 어느 정도의 관리는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를 않게 된다면 제조업도 분명히 향후에 추가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테슬라가 보시면은 그 재가동을 하려고 하다가 그 계획을 취소를 하죠. 그리고 지금 상해 공장 폐쇄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최장 기간 조업 중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못 돌리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 해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중국이 사실 이 오미크론 한국에서도 많이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은 이것 때문에 모든 걸 틀어막는 건 오히려 좀 소탄대실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중국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언뜻 드실 수가 있을 텐데 중국의 상황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5년마다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게 보통 10월 혹은 11월 달에 열립니다. 올해 이제 10월이나 11월 달에 열리게 될 텐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이때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뭐겠습니까? 그때까지 분위기가 좋아야겠죠. 코로나 방역을 잘한 것으로 나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위드 코로나에 들어갔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죠. 확진자 누적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걸렸죠. 자연 면역을 획득한 거죠. 그 다음에 백신을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그 면역도 획득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국은 지금 확진자 누적 숫자가 매우 적어요. 그리고 백신의 접종률은 매우 높지만 중국 백신으로 맞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코로나에 대해서 면역력을 얼마나 획득할 수 있을지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를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홍콩입니다. 홍콩의 경우에 중국 백신하고 화이자 백신을 섞어서 맞았는데 홍콩의 2차 접종 완료 비중이 국민 대비 거의 한 80%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게 얼마 전 기사죠. 홍콩 제로 코로나 정책 한 게 여실히 보여. 사망률 세계 최고. 일일 사망자 비율 한국의 10배.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했다. 고연령층 백신 접종했더라도 효과가 떨어지는 중국산 백신이 다수이다. 홍콩과 중국 모두 최악의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한 것 같다. 입니다. 자, 중국은요, 중국 백신만 맞았어요. 2차 접종 완료 비중은 거의 90%로 매우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홍콩이 두 가지를 섞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백신하고 화이자 백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가 거의 붕괴되는 수준까지 경험을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위드 코로나 하기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럼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죠. 만약에 중국이 다른 나라들처럼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나아가려면 지금 당장 만약 나아간다고 해보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일까입니다. 홍콩이 보시면은 지금 누적 확진자 수, 누적 사망자 수, 이게 이제 인구 대비해서 누적 확진자 수를 보시면은 약 16% 정도가 지금까지 확진이 되었고요. 확진자 대비해 가지고서 누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 이 비율을 따지면은 약 한 0.73%가 사망을 했습니다. 중국은 보시면은 무증상을 포함했을 때 누적 확진자 숫자가 34만 명에 불과해요.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 지금 나오지도 않아요. 인구 14억 대비 34만은 뭐 아주 적은 숫자이죠. 근데 누적해서 사망자 나온 걸 보시면은 사망자 비율은 1.36% 정도가 됩니다. 한국을 한번 보실까요? 한국은 누적 확진자 수가 이제 1,5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인구 대비해서 거의 한 30% 정도가 확진이 되었죠. 누적 사망자 수를 감안하면 사망 비율은 0.13%인데 미국을 한번 또 보죠. 미국은 8,200만이 확진이 되었어요. 인구 대비해서 25% 정도, 4분의 1 정도가 걸린 것이죠. 누적 사망자는 이제 100만을 넘었는데 사망률이 1.23%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뭘 유추해 볼 수 있느냐? 중국이 만약 지금 당장 풀어서 홍콩만큼 누적 확진자가 생긴다고 해보는 거죠. 인구 대비 한 15%, 16% 정도. 혹은 미국 대비 확진자가 된다고 보는 거죠. 4분의 1 정도. 그러면서 사망 비율은 오미크론은 뭐 어쩔 수 없이 그전 거보단 낮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뭐 델타나 초기 코로나 버전 사망자들이 아주 치명률이 높았던 때잖아요.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는 그걸 좀 낮춰보면 그러면 중국도 사망 비율은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콩 수준의 0.73 정도까지 사망 비율이 낮아질 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홍콩만큼 인구수 대비 확진자가 나온다라 하면 추가로 확진자는 2억 2천만이 나오고요. 중국에서 추가 사망자가 161만이 나오게 될 겁니다. 미국만큼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3억 5천 추가 확진이 발생할 수 있고 누적 사망자 수는 257만 정도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의 피해를 희생을 감수하고서 하반기에 연말에 시진핑 주석 3년임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은 거의 약간 좀 넘어올 수 없는 강을 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것이 자산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어떠할까라고 해서 보면요. 유가는 분명한 하락 요인입니다. 소비가 감소하니까요, 중국에서. 그리고 철광석 등 다른 원자재의 수요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 가격 하락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BDI 같은 걸 낮춘 요인이 되겠죠. 그렇지만 공급망 교란 관련해서는 상승 요인입니다. 중국에서 생산 안 하면 다른 나라가 하면 되지 않느냐. 네, 이게 글로벌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중국에서 재료를 조달받아서 베트남에서 만드는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일부 부품이 없으면 완제품을 못 만드는 상황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인플레이션, 공급망 교란, 악영향 요인이다. 그래서 합쳐놓고 보면은 인플레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입니다. 다음으로 경기 관련해서는 중국 경기가 둔화되겠죠. 특히 서비스업 쪽 소비가 감소할 겁니다. 그러면은 글로벌의 성장률을 모두 다 끌어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는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제품들을 소비하는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장사하는 기업들은 타격이 발생을 할 겁니다. 다음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상황이 나빠질 수 있으니 중국이 추가적으로 재정 부양책이나 통화 완화책, 금리 인하 같은 것이죠. 이런 걸 쓸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온통 이 얘기였습니다. 중국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도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굉장히 긴축 스탠스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국만 반대로 금리를 내리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까? 이런 자성론이 나옵니다. 특히나 미국하고 중국의 금리가 지금 역전 직전이라는 것이죠. 원래 미국하고 중국의 금리 격차는 대단히 컸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작년 말부터죠. 중국에서 금리 계속 낮췄죠. 반대로 미국은 빠르게 금리를 올려나가고
긴축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10년물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격차가 컸었던 중국과 미국의 10년물 금리 격차가 이제는 미국이 2.7, 중국이 2.8로 역전 직전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역전이 일어나면 위안화가 엄청나게 크게 변동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이제 위안화 약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안화 약세가 있다라고 해버리면 중국에서 달러로 부채를 조달한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채가 커지게 되겠죠, 그렇죠? 악영향이 갈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 위안화가 약세로 갈 때 좋지 않은 점입니다, 대표적인. 다음으로 금리를 낮추면 가뜩이나 지금 공급망 교란 때문에 악영향이 올 수가 있는데 금리를 낮추면은 오히려 중국 내 인플레이션의 악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소비자 물가를 보면은 거의 상승이 없어요.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착시 효과가 크게 작동을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돼지고기 가격 이런 거 비중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 소비자 물가에서 그게 베이스 이펙트가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 초까지는 좀 편하게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기저 효과도 좀 기고 기저 이제 베이스 이펙트도 좀 사라지게 되고 여기다 돈 풀면 인플레는 올 수밖에 없는 인플레 자극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꽤나 지금 정책을 완화적으로 펴기에도 어려운 상황에 왔다. 그래서 중국이 뭐 이 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서 뒤늦게 지금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이 영향이 조금 잦아들어야 글로벌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럼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두 번째 주제인 중국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주제로요. 3월 FOMC 회의 의사록에 대한 리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이라이트입니다. 우선 3월 FOMC부터 의사록 요번에 발표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죠. 그 이후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자. 요건 반대가 되죠. 야 이제 안 좋은 거 우리가 루머로 여겼던 거 다 나왔으니까는 그게 실제 뉴스로 나왔을 때 그때부터 주식을 사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3월 FOMC에서 비록 아주 매파적인 발언들, 수요 둔화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안정할 필요도 있다. 50bp 인상도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파월 의장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연준에서 하는 말들은 온통 긴축밖에 없었어요. 제일 먼저 FOMC 다음 주에 전미 실물경제협회 파월 의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50bp 인상해야 한다, 가능하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지난 금융위기 긴축 사이클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는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꺼낸 단어가 있습니다. 신속하게란 단어입니다. 요 단어를 탁 꺼내자마자 골드만삭스에서는 5월, 6월 두 번 연속으로 50bp 인상할 것이다라고 예측치를 바꿨고요. 그 뒤에 시티에서는 아니 4번 연속 회의에서 50bp 인상을 할 거야 라고 예상치를 바꿨을 정도로 강력한 단어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월 의장뿐만이 아니라 연준 인사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중립금리 이상 갈 수 있고 50bp 올릴 수 있고 QT 빠르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기존의 연준에서 매로 분류됐거나 비둘기로 분류됐거나 가리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정타라고도 할 수 있는데 화요일에 브레이나드 부의장이 QT 빠르게 이러니까는 이제 긴축 강도 계속 높아져 갔었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좋았습니다. 물론 브레이나드 부의장의 발언 이후부터는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의사록이 나오면서 증시에 본격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놀라운 내용은 3월에 원래 50bp를 인상할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다수의 위원들, 많은 위원들이 이번 미팅에서 50bp 인상을 선호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단기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이번 회의에서 25bp만 인상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요.
50bp 인상해야 됩니다라고 반대표를 던졌던 거는 제임스 블라드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몇몇 연준 위원들이 나와가지고서 자기는 사실 50bp 인상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확실성 때문에 25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소수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이만큼 대부분이라는 거거든요. 맨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50bp 인상을 선호한 줄은 몰랐던 것이죠. 일부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연준이 시장 달리기 얼마나 진심인지는 거 봐라. 3월에 50bp 인상 안 하고 25bp 하지 않냐. 연준은 여전히 굉장히 완화적이야 라는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해버린 거죠. 다음으로 이미 그 뒤에 뭐 연준에서 주가 반등하는 거 보고서 여러 차례 50bp 인상 계획을 발언을 좀 수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3월 회의에서 향후에 한 번 이상의 50bp 이상 인상을 계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나 많은 위원들이요 향후 회의들에서 한 번 혹은 그 이상의 50bp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말을 조금 더 매파적으로 바꾼 게 아니고 원래 이번 회의에서 여러 차례 50bp 인상에 대해서 대부분이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매파성이 느껴지시죠? 뭐 요거는 이제 좀 좋은 겁니다. 사실 요날 회의에서 미국 경제는 강하다 스트롱이란 말을 너무 많이 썼다고 했었죠. 파월 의장이. 그래서 파월 의장만의 생각이었을까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동의했네요. 모든 의원들이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하다에 동의했다라고 합니다. 연준 의원들은 모두 다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네 번째로요. 이미 모든 의원들은요. 5월부터 QT 시작하기를 기정 이제 사실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요 앞에 보면은 모든 의원들에 대한 거에서 대의로 받은 거거든요. 모든 의원들은 QT를 다음 미팅, 이르면 5월에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대했다. 다음으로는요. 파월이 이 그 신속하게라는 단어를 긴축하면서 이번에 처음 표현했다고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파월만 쓴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의원들이 동의한 단어였습니다. 모든 의원들은 통화정책 스탠스를 중립으로 신속하게 나아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단어를 모든 의원들이 동의를 했네요. 다음으로요. 모든 의원들이 경제 상황에 따라 중립금리 이상으로 갈 수 있음에 동의했다. 즉 이제 매든 비륙이든 상관없이 만약에 계속해서 인플레가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고용 상태가 타이트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중립금리 이상으로도 그러니까는 더더욱 긴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여기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원들은 경제와 금융 상황에 따라 더 긴축적인 스탠스로 갈 수 있어졌다. 여기까지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매파성이 굉장히 강조가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사실 이번 의사록에서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했던 거는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더 관심 가진 거는 향후에 자산 감축, QT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계획이 의사록에 나와 있을까 그 힌트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요. 거의 사실상 발표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자, 당초 QT에 대해 알려진 것들은 무엇이냐? 향후 미팅에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했죠. 에러 미팅이란 표현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국채 위주로 보유할 것이다. MBS는 가급적 없애버리겠다. 모기지. 다음으로 과거보다 빠르게 할 것이다. 2017에서 19년에 했던 것보다는요. QT를. 그 다음에 월간 한도를 두고서 차근차근 진행할 거다. 이건 사실 2017에서 19년 방식이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과거 2017에서 19년에 어떻게 했냐입니다. 이때 보시면은 맨 처음에 100억 달러를 한도로 정해놓고서 QT를 했어요. 국채 60억, MBS 40억으로요.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이거 200억으로 올렸고요. 또 3개월 후에 300억, 또 3개월 후에 400억. 그 다음에 2018년 10월부터 500억 달러였고요. 이게 이제 최대치였습니다. 그래서 요 합산을 해서 보시면은 한도의 합산이 7,950억 달러였었고요. 실제로는 6,900억 달러 정도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는 1,000억 달러 정도는 한도를 덜 채웠다는 것이죠. 이거는 MBS 쪽에서 덜 찼습니다. 모기지는
원래요, 이게 만기가 되게 길기 때문에 만기 돌아오는 것만 재투자 중단해서는 이 금액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제 기억에 제일 높았던 게 아마 한 달에 100억 정도 했었던 게 제일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최대 한도가 이때 얼마였느냐? 500억 달러였죠. 그리고 최대 한도까지 도달한 시간이 얼마 되냐? 첫 번째 QT로부터 해서 최대 한도 도달까지 딱 1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럼 더 빠르게 하겠다 그랬죠? 그게 얼마나 빠르겠냐? 요번에 나왔습니다. 자, 일단 시작이 사실상 5월로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되겠고요. 최대 한도는 950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최대 한도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많은 금액이죠.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안에서의 비중은 국채 600억, 모기지 350억 달러를 하기로 결정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완전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최대 한도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앞서 1년이었죠. 이번에는 3개월. 그다음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그보다 조금 더 연기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5월에 시작해서 3개월이면은 7월부터 950억 달러를 간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하반기에만 5,700억 달러를 줄이게 됩니다. 여기다가 만약 5월, 6월이 이건 제 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300억, 600억을 줄이게 된다라고 해버리면 다 합산할 경우 6,600억 달러를 줄이게 됩니다. 당초에 꽤 높게 보는 가정이 하반기 5천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그보다 지금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매파적인 이제 결정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되게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기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T-빌에 대한 처리 방안이 드디어 언급이 처음으로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요 내용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국채 만기 도래분이 만약에 600억 달러를 넘는다. 그러면은 이 국채 만기 도래분에 대해 가지고서 재투자를 우선적으로 중지하겠다. 근데 어떤 달에는 이 만기 도래분이 600억 달러에 미달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미달하면 그 부족한 부분은 TB를 줄여 가지고서 채워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먼저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 정도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봐야 되는 발언이 있는데 파월이 3월 1일 의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입니다. 당시에 QT는 약 3년가량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계산이 가능해져요. 자, 3년. 그리고 QT하는 물량을 알잖아요. 그러면 2022년 지금 상반기 중반에 이제 QT를 시작을 한 거니까 25년도 3년 뒤요. 중반에 QT가 종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 한도를 최대로 채운다라고 가정하면 3년 동안에 국채가 감소할 예정액은 2조 1,600억 달러. 모기지가 감소할 금액은 1조 2,6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합산해 보면 3조 4,200억 달러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일부 이제 리서치에서 5천억 달러가 감소하면 25bp의 금리를 올린 인상시킨 효과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향후 7회가량의 금리 인상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1.75%의 금리 인상이 추가로 나타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3%까지도 금리 올린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QT까지 하면은 4% 중후반 거의 5%에 가깝게까지 금리를 사실상 올려버리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파적이죠, 그렇죠? 네, 현재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액이요 8조 9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럼 다 감축하고 나면 연준 자산이 6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2025년도 미국의 예상 GDP 대비해서는 약한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요 23에서 24% 정도가 됩니다. 이때 되면은 미국 GDP가 28억 달러 뭐 이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2019년도에는 어떠했느냐? GDP 대비해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비중이 약 17에서 18% 정도가 됐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적정 연준 자산액은 GDP 대비 몇 프로냐? 라고 했을 때 약 20% 정도로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그보다 지금 많은 거죠. 과거 19년도 큐티 사이클 때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남긴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 QE를 시작하기 직전의 연준 자산액인 4조 1,500억 달러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6조 5천억 달러니까. 그러면 이게 추가로 더 줄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건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현재 연준이 모기지 가지고 있는 게 2조 7,200억 달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보시면 1조 2,600억 달러 줄여 나갈 거다라고 했잖아요. 3년간. 그래도 1조 4,600억 달러가 연준 대차대조표에 남게 됩니다. 근데 연준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국채 위주로 보유하고 싶고 가급적으로 모기지는 없애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의사록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향후 QT가 잘 진행이 되면 MBS 매각을 고려하는 게 적절하다는데 대체로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추가적으로 1조 4,600억 달러의 MBS가 매도를 통해 가지고서 시장의 매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버리면은요, 여기에 6조 5천억에서 추가로 1.5조 정도를 줄이면은 4조 달러 정도. 그러면 QE 직전 금액까지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쵸? 그렇게 되면은 GDP 대비해 가지고서 비율도 거의 한 20% 내외 정도로 맞추는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결론을 내려보면요, 시장 생각보다 지금 금액이 커요. 올해 기준으로 봐서. 그리고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유추해 보건대 향후에 추가적으로 모기지 쪽에서는 매각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TV를 다루는 방법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매파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TV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화제가 됐어요. 이게 지금 초단기채예요.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국채에 대해서 만기에 따라 가지고서 이름을 다르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1년 아래 것들에 대해서는 빌이라고 얘기하고요. 1에서 10년까지에 대해서는 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0년보다 만기가 더 긴 거에 대해서는 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년 아래 초단기 국채라고 할 수 있죠. 이 초단기 국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초단기 지금 자금 시장에서는 미국이 유동성이 되게 넘쳐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뭐 사실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외우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영래포가 금액이 플러스로 많이 나와 있다. 이거 연준이 해주고 있다. 이거는 단기 자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흘러 넘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흘러 넘치고 있는 유동성이 1조 7천억에서 1조 8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1년 미만의 1년 이하의 초단기채인 B를 먼저 줄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초단기 자금 시장은 지금 너무나도 돈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러면 초단기 채권부터 줄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또 근거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거는 근본 없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위기 때 QE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이번 코로나 때 QE를 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냐면 금융위기 QE 할 때는 TV를 연준이 손도 안 댔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연준이 이제 그 테이퍼링 발표를 하죠. 2013년 말입니다. 이때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 내역을 보시면은 빌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양적 완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반추해 봐야 돼요. 양적 완화라는 것은요, 여러분,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왜 쓰느냐? 전통적 통화 정책인 기준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지경까지 내렸을 때, 즉 제로인 거죠. 근데 제로까지 내려도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추가로 더 완화적인 정책 뭘 쓸 수 있을까? 비전통적 통화 정책인 QE를 써가지고서 추가로 금리를 더 낮춘 듯한 효과를 내보자. 그게 QE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어떤 상황이냐 이때가 기준금리는 제로로 내려왔죠. 그럼 단기금리도 사실상 제로일 거예요. 그럼 추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한다 하죠. 보통 장기채를 사버립니다. 그럼 장기금리가 내려오죠. 그러니까 단기채는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추가로 더 금리를 내리고자 해가지고서 비전통적인 방법을 쓰는데 단기채 왜 삽니까? 이미 제로인데. 장기채 위주로 사죠. 그럼 장기금리가 하락을 합니다. 그럼 기업 가계 조달금리가 내려가죠. 투자 소비가 증가할 겁니다. 경제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이 QE이기 때문에 초단기채는 너무도 당연하게 사질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코로나 QE 때는 이상하게도 연준이 이 초단기채를 산 것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럼 연준이 언제 이 B를 샀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언제냐면요. 미국 단기자금 시장이 대혼돈에 빠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2019년 가을이에요.
이때 당시 하루짜리 금리가 미국에서 10%를 넘나들었습니다. 엄청 높았죠. 그래서 연준이 어쩔 수 없이 not QE는 아닌데 자산 매입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채권을 사는데 초단기채를 사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2019년도 8월 말인데 이때부터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QE를 본격 시작하기 직전까지입니다. 2020년도 3월이죠. 이때부터 이제 연준은 QE를 시작을 해요. 전통적인 비전통적인 QE인데 전통적 방식으로 QE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요. 빌은 안 사요. 대신에 이제 장기채들을 집중적으로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마지막으로 비일이 매입이 있었던 주간이었는데 보시면은 3,260억 달러 정도까지 비일이 늘어납니다. 자, 옆에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앞서 제가 수합 보여드렸죠. 매주 연준에서 나오는 건데 가장 최근 주에 연준이 가지고 있는 대차 대조표거든요. 보시면은 비일이 3,260억 달러입니다. 자, 코로나 QE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빌은 안 샀어요. 그러니까는 전형적인 QE를 할 때는 빌은 원래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주 특수하게도 단기자금 시장에 교란이 심각하게 발생했었기 때문에 연준이 단기채 시장에 개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거를 안 없애고 그대로 만기 돌아올 때마다 계속 리파이낸싱을 해가지고서 그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이 not QE라는 건 너무 근본 없는 QE였고 또 지금 영래포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과잉 유동성이 보여지고 있으니 QT 할 때 일단 안 가지고 있어도 되는 비율부터 줄이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지금 단기자금 시장에서 무려 1.7조에서 1.8조 달러 정도 과잉 유동성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3,600억, 3,260억 달러 정도는 그냥 줄여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봤자 한 1조 4천억 뭐 요렇게 그래도 영래포 쪽에 자금이 흘러 넘치지 않겠느냐. 그런 가정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 이 QTC의 B를 어떻게 연준이 다룰까에 대해 갖고 시장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쓴 게 있었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우선 초단기채부터 줄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비류기적인 사고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조금 밑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빌은 그냥 아예 쿼터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큐티를 해버리자. 이건 되게 매파적인 사고인데 무슨 얘기냐면 장기채에 대해서만 한도를 채워가지고 줄여나가고 빌은 별개로 추가로 줄여나가자. 그러니까 이중으로 큐티를 하자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 600억 달러까지 채권을 줄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전부 다 1년 이상 되는 것들로 다 만기되는 것들로 해갖고 줄이자는 거죠. 그럼 1년 이하의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며 야 그럼 별개로 줄여도 돼. 이거 어차피 근본 없는 거잖아. 이중의 QT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이럴 땐 중립이 좋죠. 둘이 섞어볼까? 라는 거죠. 사실 지금 요번에 연준이 발표한 방식이 사실상 둘을 섞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선 빌부터 줄인다라는 게 왜 비둘기적인 사고인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초창기에 빌부터 줄일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장기채는 전혀 일단 줄이지 않는 게 되는 거잖아요. 3,260억 달러? 그러면 600억 달러씩 한도를 해버리면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장기채는 손도 안 대고 빌만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장기채 쪽에서 계속해서 연준이 사주니까 그러니까 리파이낸싱을 해주니까 장기채 시장이 안정화가 되겠죠. 장기금리가 안정화가 되겠죠. 그런 QE의 근본 목적인 장기금리를 안정화시켜서 실물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 이 목표가 유지가 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빌부터 줄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완적으로 일단 장기채 쪽에서 물량 나오는 것부터 줄여보고 혹시 만기 물량이 그보다 부족하면 빌을 줄일게요 해버린 거죠. 그래 버리니까는 시장의 반응이 빌부터 줄이는 게 아니야 장기가 먼저 줄어드네 장기금리가 확 치솟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단기금리는 상대적으로 안정화가 돼 있는데 장기금리가 팍 올라 버린 것이죠.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뭐야, 그럼 장기금리가 급등했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재역전이 됐네? 그럼 뭐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을 때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던데 재역전이 됐으니 그 우려는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왜 침체의 시그널인지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단기 금리는 연준 정책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단기 금리가 빠르게 오른다라는 말은 연준이 긴축을 빠르게 한다, 즉 빠르게 금리를 올린다라는 게 될 것입니다. 긴축 환경이죠. 근데 장기 금리는 연준 정책뿐만 아니라 미래 경기 예상도 반영하는 복합적인 거라고 했죠. 그래서 장기 금리가 내린다라는 말은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성장률 전방이 낮아진다라는 말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전주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에는 10년 금리는 내려왔고 2년 금리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긴축의 강도 높아지는데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장기 금리가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그게 해소가 됐는데 단기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서 해소가 됐어요. 이게 과연 건전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요, 아주 건전한 방식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것은 향후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이 강력해져서 장기 금리가 올라갈 때 우리는 이게 건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단순히 이거 보니까는 장기물이 던질 것 같거든요, 연준에서. 그러니까 물량 부담 때문에 수급에 대한 부담이 예상보다 심해져 가지고서 장기 금리가 크게 올라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즉 경제가 강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거는 좋게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건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자,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이 없었다면 3월 첫 금리 인상은 50bp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QT는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고 금액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T-비ll 처리 문제로 보았을 때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지금 훌쩍 오르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연준의 태도를 보게 되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를래? 그럼 내가 어디까지 강도를 높여야 돼? 한번 더 올려봐? 그러니까 양자 간에 지금 자산 가격과 연준 간의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점점 연준에서요, 긴축에 대한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이 별 반응을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는 점점 뭐 최악은 아니고 좀 뭐 진정 국면 혹은 그냥 뭐 둘 간의 뭐 국지전 양상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며 위험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에는요, 감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5월 회의 직전에 75bp 인상론까지도 제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된 거냐라고 하면은요, 3월에 50을 올리고 싶었죠. 전쟁 때문에 못 올렸어요. 3월에 못 올린 25bp라는 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 차례 50bp 인상할 수 있다고 다수의 연준위원들이 이야기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러 차례 50bp 인상, 5월 50bp 인상에 대해 갖고 원래 생각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 못 올린 25bp, 원래 5월에 올리기로 생각한 50bp, 합치면 75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높게 형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연준에서는 감히 제가 볼 때에는 75bp 인상론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94, 95년도에 연준에서 금리를 300bp 1년 만에 인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50bp 3번, 75bp 1번, 나머지들을 25bp 인상으로 채웠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매파적이었습니다. 이번 의사록은 분명히. 그래서 마치 지난 12월 FOMC 회의와 그리고 그 3주 후에 나온 의사록,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보는 듯 합니다. 당시에도 회의 당시에는 올랐죠. 그 이후에 의사록이 나오고 빠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좀 번외편으로요, 이번 회의록에 대한 거 좀 말씀을 드리면, 요 의사록이 공개된 날에 전 뉴욕 연은 총재였었던 빌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면은 3인자입니다, 여러분. 연준에서 이분이
의사록이 나온 날에 블룸버그에 사설을 기고했어요. 원래도 블룸버그에 정기적으로 사설을 기고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놀랍습니다. 만약 주식이 빠지지 않는다면 연준이 이를 강제해야 할 수도 있다. 감이 오시죠? 어떤 식으로 쓴 건지. 다음으로요. 왜 브레이나드의 발언에서부터 증시가 반응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연준 인사들을 보면 브레이나드보다도 더 비둘기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도 몇몇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조차도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최근에. 근데 그거 다 시장이 무시했거든요. 근데 왜 굳이 브레이나드 때부터였을까? 그녀가 부의장이어서, 아니면 그날 연설의 주제가 인플레가 미치는 영향이 소득 분위기에 따라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 내피셜을 하나 좀 제시를 해볼까 하는데 3월 점도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월 당시 점도표 보면 여기에 이렇게 높게 3에서 3.25% 인상으로 점 찍은 사람은 제임스 블라드라는 거. 향후에 자기가 얘기까지 했죠, 그쵸? 이만큼 인상하려면 향후 남은 회의에서 한 번 빼고 다 50bp 인상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최근에 여기까지로 언론 인터뷰에서 더 올렸죠. 그래서 이제 남은 회의 모두 50bp 인상을 블라드는 주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사는 이거였죠. 이건 너무 블라드 같거든요. 이걸 누가 했을까인데, 최근에 연준에 극강 비둘기라고 여겨지는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여기로 추정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브레이나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는 극강 비둘기로 브레이나드가 찍었는데 그 브레이나드조차도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놀랬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 점은요, 향후에는 이제 4번만 인상하면 된다는 점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조차도 연말에 중립금리 이야기를 해버리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소문이 좀 났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로 올라 버리니까 금리가 엄청나게, 예상표가, 야,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향후에 대한 금리 전망 추가로 더 올려야 돼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3월 FOMC 회의 의사록에 대한 리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엔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맨 처음으로 이제 빅뱅 드디어 컴백을 했습니다. 멜론에서 바로 1위 했습니다. 이용자 수 신기록을 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변치 않은 인기를 보여줬고요. 중국의 음원 차트에서도 여전한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바로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컴백하면 파는 행태도 보였고, 추가적으로는 은퇴 느낌이 너무 난다라는 것이죠. 뭔가 이 느리고 과거를 정리하는 듯한 느낌의 곡이 나오니까 얘 은퇴하는 거 아니냐, 빅뱅이. 거기다가 탑이 SNS에서 은퇴성 발언을 하죠.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는 이제 빅뱅을 이제 해체하는 듯한 느낌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뭐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재계약을 안 했겠죠, 여러분. 이 5인 체제에 대한 굿바이 느낌의 곡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컴백을 하는 이유는 투어를 돌기 위함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저는 뭐 빅뱅의 투어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안 되면 이제 3인 체제로 해가지고서라도 투어를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면은 관객 누가 들어오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 동방신기 보십시오. 물론 이렇게 되는 과정은 다르지만 5인 체제에서 2인 체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돔 투어할 때 관객이 줄어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모객을 합니다. 그래서 빅뱅도 동방신기처럼 인원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절대로 투어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팬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두 번째로 BTS가 아쉽게도 그래미 수상이 불발이 되었어요. 뭐 너무 아쉬워요. 이번엔 정말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BTS 인기가 특히나 회사의 수익으로 연계되는 부분은 뭐 그래미 수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인기를 이 상을 못 받았다고 해서 뭐 저희가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안 좋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음으로요, 두나무하고 JYP 엔터가 합작사 설립하기로 한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두나무 JYP 엔터 4월에 홈페이지에 공지를 통해서 알렸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합의하에 서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JV 설립에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모색하겠다. NFT 관련해가지고서 없던 일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최근에 이거를 두고서 좀 여러 가지들의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제가 한번 뇌피셜을 해볼까 해요. 두나무가 최근에 BTS 올인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기존의 두나무하고 관련이 있던 카카오, SM, JYP 모두하고 거리두기를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특히나 두나무의 주요 주주 중에 하나가 카카오잖아요. 근데 두나무 요번에 주총을 하면서요, 3월 말에 이사회에서 카카오가 다 빠졌어요. 카카오는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카카오가 SM 인수전에 뛰어들어서 그런 걸까요?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또 이런 소식이 나오죠. 카카오 이제 일본을 통해 가지고서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굳이 두나무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로 봐서는 뒤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서로 간에 그 카카오, 두나무, 그 하이브, SM, JYP가 NFT까지 포함해가지고서 굉장히 뒤에서 빠르게 어깨가 재편되고 있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예,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오전에 가온 차트가 발표가 되죠. 앨범 판매량이요. 자, 이제 3월치 발표됐으니까 1분기까지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까 해요. 보시면은 범 빅히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범 하이브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제 잘못 적었습니다. 범 하이브입니다. 빅히트, 플레디스 그리고 엔하이프는 사실 CJ가 더 지분율이 52로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하이브에 넣었어요. 범 하이브에 1분기에 이제 3월에는 50만 장 팔렸고요. 1분기에는 248만 장이 팔렸습니다. 별다른 컴백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뉴이스트 컴백이 있긴 했지만은 사실 음반 판매량이 하이브 치고 많은 건 아니고 그렇지만 엔하이픈이 이제 컴백을 하면서 92만 장 아주 또 기여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SM 보시면은 3월에만 239만 장을 팔아서 332만 장을 1분기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JYP는 3월에 스트레이키즈 덕분에 197만 장을 팔아서 1분기 241만 장이라는 기록을 달성했고요. YG의 경우에는 전월에 그 컴백했던 트레이저 앨범이 여전히 3월에도 잘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95만 장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SM의 300만 장 판매는 이제는 좀 적게 보이는 숫자가 된 것 같아요. 600만 장도 팔고 그래 버리니까 SM에 대한 음반 판매에 대한 눈높이들은 굉장히 높아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SM이 손해 본 게 있죠. NCT 드림이 3월 28일에 컴백을 해서 일주일도 못 채웠어요. 그래서 앨범 판매가 2월 된 게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레드벨벳도요. 3월 요 일주일 전에 컴백을 했죠. 선주문 물량이 아직까지 소화된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4월로 넘어간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보단 사실은 더 잘 내야 되는데 요 정도 숫자가 나왔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JYP가 처음으로 분기에 2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YG의 경우에도 95만 장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두 번째로 많은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K-팝이 정말 잘하고 있다. 다시 한번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제일 많았던 때는 2020년 4분기고 그때 블랙핑크 컴백했던 분기였습니다. 이제 완전체요, 완전체. 그래서 이제 앨범 판매량만 가지고서 현재 그 수익 추정치 되어 있는 앨범 판매량하고 대조를 해봤었을 때에는 아마 JYP하고 YG는 예상보다 조금 더 이익이 이제 호구 그 앨범 판매를 바탕으로 조금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SM은 아마 예상치 정도 나오지 않을까 보이고 하이브는 요번에 이제 공연이 크게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굿즈나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앨범 판매 요 정도 가지고서는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이번 3월 판매까지를 보시면은 엠믹스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요 무려 37만 장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팔았고요. 너무 지금 신인인데 잘 나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트와이스가 이제 미국 공연을 하니까 역시나 이게 여러분들 투어를 돌게 되면은 그 새로운 팬층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열티가 있는 팬들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 공연을 실제로 봤었을 때 그 생기는 그 감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럴 때 구작이 잘 나가요.
그래서 요번에 트와이스 보시면 구작들이 쫙 나가게 됐더라고요. 요게 또 이제 판매량에 기여를 했죠. JYP. 자, 그럼 요런 것들을 다 엮어서 지금 걸그룹도 요즘 어떻게 되느냐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일단은 뭐 한두 달 있으면은 걸그룹 컴백 대전 혹은 데뷔 대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이브에서 지금 칼을 갈고 만들고 있는 걸그룹이죠. 르세라핌 여기가 5월에 데뷔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아이즈원 멤버였었던 사쿠라하고 그 다음에 김채원 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도 성공적으로 데뷔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지금 에스파도 컴백이 예상이 되고 있죠. 최근에 여러 SNS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슬슬 좀 스포일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블랙핑크가 아마도 5월 정도에 컴백을 하지 않을까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뭐 출장 15에 나와가지고서 제니도 얘기했잖아요. 곧 컴백한다고. 그래서 이 잘못하면 5월 달에 걸그룹 대전이 파이어가 크게 한번 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걸그룹도 앨범 판매량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전에 10만 장 팔면 잘 팔았다 그랬어요. 기록이다 했습니다. 요즘 난리입니다, 난리.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차세대 걸그룹이라고 부르는 이제 군이 있습니다. 4세대라고 하죠. 아이브 여기 장원영하고 이제 그런 기존 멤버들, 아이즈원 멤버들, 인기 멤버들 들어가 있는 그룹. 그 다음에 JYP에서 새로 나온 엠믹스, 그리고 CJ의 딸 케플러, 그 다음에 SM에서 낸 에스파. 이 4세대 보시면은 아이브가 36만 장, 엠믹스가 37만 장, 케플러가 38만 장, 에스파가 누적으로 60만 장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고 전 세대들인 있지 57만 장, 트와이스 87만 장, 블랙핑크 148만 장, 레드벨벳은 지금 요번 앨범인데 아직까지 선주문보다 소화가 적었어요. 그렇지만 35만 장. 그리고 아이즈원이 가장 많이 팔았던 앨범이 58만 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연 르세라핌하고 에스파, 블랙핑크 얼마나 판매할 수 있을까요? 르세라핌은 아무래도 아이즈원 기록을 깨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에스파는 그전 앨범을 깨려고 할 것이고, 블랙핑크는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컴백입니다. 완전체가. 그래서 이거를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어쨌든 요 숫자들이 일단은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엔터에 대한 오늘 준비한 내용 전부였고요. 이제 원래 같으면은 Q&A로 넘어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요번에 라이브 방송을 여러 사정 때문에 하게 되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리고요.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지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로 진행을 하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요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86번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에는 좀 정상적인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이 영상 봐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